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 길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주 미세한 빛이, 희미한 빛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김동구 이사장님은 어떻게 해서든 빛을 밝힐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밝혀서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주저앉고 계시는, 스탑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같이 그 빛을 밝혀서 나아가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사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읽었지만, 제가 따뜻함을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따뜻해서, 정말 맨 땅에 헤딩이라는 거를, 제가 이분의 삶을 보니까 이런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성공을 했을 때와 실패를 했을 때 그 자세가, 그것들을 마주하는 자세가 정말 이런 자세로 임해야겠구나. 내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짤막한 부분 잠깐 이 책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성공의 씨앗을 내 안에 심어라. 작가 김동구, 북랩에서 출판했습니다. 67년 10월에 제대한 뒤 다음해 3월 복학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 사이 진로에 대한 무수한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전에 꾸었던 꿈이 불현듯 뇌리를 스쳤다. 사실 어릴 적 나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내게 따뜻한 마음과 손을 내밀어 주셨던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어린 마음에도 깊숙하게 들어온 것이다. 우선 선생님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대 후 3개월 동안은 방 안에 틀어박힌 채 공부를 했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영어, 문법, 회화, 수학, 역사, 국어 등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과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24시간 하루를 쪼개 이 모든 과목을 하려고 보니 하루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석 달간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앉아서 영어, 문법 등의 다양한 과목을 하나씩 완수해 나갔다. 그리고 스스로 모의 시험도 보곤 했다. 그래서 이제 실력이 좀 발전하여 적어도 군에 가기 전 정도의 수준까지는 왔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펼쳐본 책에서 검은 건 글씨요, 흰 것은 종이니 정작 머리에 들어온 것이 없는 것 같았다.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다. 자신만만했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가정교사, 진로 컨설턴트 등 누군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당시엔 그런 것이 전무하던 시대였다. 오롯이 나 홀로 공부해 혼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도 저도 되지 않으면 어쩌나 고민이 되었다. 진정 선생님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한 확신도 보장도 없던 터였다. 미래의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그 당시 깊은 고민에 빠져들 즈음 내가 내린 결론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었다. 당시 분위기로는 대학교를 나와도 직장이라고 갈 만한 데가 한국은행과 대한중석 등 제한적이었다. 내가 그런 곳에 들어갈 실력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차라리 다른 기회를 찾자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분이 계시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기도 하다. 6.25 때 통역 장교를 했던 권호창 씨라는 분이다. 그는 19살 때부터 영어, 일본어에 능통했다. 그의 능력은 매우 뛰어나 공국진 장군 당시에도 수도 사령관의 부관으로 일할 정도였다. 공국진 장군은 박정희 대통령과 단짝으로
사관학교 시절 한방에서 같이 지냈던 분이다. 박 전 대통령이 여수 순천 사건으로 교도소에 갔을 때 별을 달고 면회를 간 사람은 공국진 장군 그분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 공장군의 부관이었으니 그도 기계가 있었던 군인이 아닌가 싶다. 권오창 씨는 아는 게 많았고 능력이 뛰어나 미국 FBI에서 정식 훈련도 받은 사람이었다. 복학 결정을 하기 전 권오창 씨와 나는 등산을 많이 다녔다. 자하문 밖으로 올라가는 북한산 어귀에서 산으로 올라갈 때마다 나는 이런 고민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의 결론은 늘 같았다. 무역을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한국에선 무역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며 앞으로도 무역이 가장 발달할 것이라는 선견지명을 보였다. 평범한 직장과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당시 한국에는 제대로 된 무역회사는 없었던 시기였다. 분명 잠재력 있는 사업이었다. 뒤이어 그는 내게 실무를 배우라고 했다. 군대에서도 사령관도 전투훈련이 없으면 진급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나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당시 무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상은 사회적으로도 훌륭했는데 그 이유는 외국어에 능통해야 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한국 사람 가운데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많이 없던 시기였다. 그는 내가 학업에 3년을 더 투자하는 대신에 무역을 하면 경력이나 가치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내게 매우 달콤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부냐 일이냐를 한참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다. 얼마 후 가게 된 일요일 등산에서 그의 제안을 수락한 것이었다. 그를 만난 일은 내 인생을 크게 바꿔준 계기 중 하나였다. 68년도 그 역시 이미 무역일에 뛰어든 상태였다. 그는 언어가 좋고 판단력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략적으로 물건을 생산해 팔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생산을 지휘 감독할 재주는 없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게 맡겼다. 둘이서 무역 일을 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그도 나도 자본도 사무실도 없었다. 그나마 그는 집이라도 한 채 있었지만 나는 있던 집마저 피랑길에 팔았던 터였다. 수소문을 해 이수익 씨라는 분을 알게 되었다. 권오창 씨의 형님 친구분이었던 그가 충무로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다. 간신히 양해를 얻어 그의 사무실에 책상 2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 본격적인 무역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은 외국에 연락을 취하고 나는 물건을 개발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런데 무역에 대해 아는 게 없었으니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무역 용어를 하나도 모르니 먼저 나와서 일하는 사람한테 갖가지 일과 지식을 배워야 했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여러 기술을 합쳤고 시행착오도 겪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수출을 해야 하는데 수출할 물건이 없는 것이다. 당시 한국엔 공장도 없을 때였다. 그때 한국의 가장 큰 수출품은 중석, 2번째는 성창 합판, 3번째는 일본에 수출하는 김이었다. 그 3가지를 빼면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무역 실무는 둘째치고 수출품을 찾아내 생산을 하는 게 급선무였다. 어떤 아이템이 좋을지 어디 가서 물어볼 곳도 없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이 뭐를 수입하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알 길도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저 앉아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성경 구절인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명언이 떠올랐다. 한창 둘이서 골몰하던 중 무작정 미국 대사관을 찾아갔다. 거기에 산업 영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템, 기업의 규모를 판단해 만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제품 비슷한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만 곤란했다. 그 뒤 하루에 100통씩 매일 미국으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편지 내용은 우리가 한국에서 나오는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올려놓으면 좋았을 텐데 시작할 때는 리스트에 올릴 물건조차 없던 상황이었다. 그러니 필요한 걸 이야기할 수밖에.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생각해 보아도 완전히 맨땅에 헤딩하는 격이었다. 그 시절에는 미국의 편지를 항공편으로 보내도 보통 10에서 14일 이상 걸렸다. 빨리 오더라도 대개 한 달 정도 걸려 소식이 왔고 보통 100통을 보내면 2에서 3% 정도의 회신율이 있을 뿐이었다. 당시는 미국과의 무역이 활발하지 않을 때이기도 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업자도 거의 없었을 때였고 미국의 수입업자도 많지 않을 때였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답신이 오기 시작했다. 가뭄에 콩이 나듯 아주 희소한 경우였지만 말이다. 간혹 이런 물건이 필요한데 공급을 할 수 있냐 하는 내용이었다. 답신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니 일본과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면 좀 싸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나는 가진 것 없이 수출 현장에 뛰어들었고 그 상황은 무모할 만큼이나 대담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최대한의 노력으로 희망을 찾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과 의지력이 있었다. 기적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니 조금씩 오는 답신으로도 우리는 기뻤고 충분히 행복했다. 바야흐로 새로운 도전의 길이 펼쳐진 것이다. 내가 맨 처음에 의뢰를 받은 물품은 파티픽이었다. 칵테일 잔에 장식용으로 덮거나 꽂아두는 종이 우산이었다. 체리를 꽂아서 술잔에 올려놓는 파티픽을 만들어 납품할 수 있냐는 의뢰를 받았고 기쁜 마음에 우린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답을 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 그런 것을 만드는 곳은 전무했다. 어쩔 수 없었다. 답을 만드는 수밖에. 동대문, 남대문 시장 할 것 없이 온갖 장소를 돌아다녔다. 끝없이 찾아다니다 보니 정말 한 줄기 빛처럼 조금씩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로부터 전라도 담양에선 대나무 공예를 많이 하니 그곳에 가면 혹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조언을 얻었다. 나는 담양으로 무작정 찾아갔다.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어디 공장이 있다는 정보도 없었지만 조금의 답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담양 장터에 다다랐다. 그런데 어떤 가게 앞에서 아낙날들이 대나무 제품을 머리에 이고 오는 것이었다. 그들 중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물건을 놓고 가는 사람들도 보였다. 바로 도매상이었다. 그걸 다 산 뒤 서울, 부산 등 전국에 유통하는 것이었다. 온종일 지켜보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까? 길거리에 내놨던 물건을 가게 안으로 들여놓기 시작했다. 무작정 가서 도왔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부탁도 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의아해하던 주인은 그제야 내게 말을 걸어왔다. 이때가 기회다 싶어 나는 의뢰받은 파티픽을 설명해주고 이런 것을 만드는 데가 있는지를 물어봤다. 그 사장은 처음에는 시큰둥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일로 언제 돈을 벌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바구니나 팔라며 말을 끊어버렸다. 나는 파티픽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는 담양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받은 생뚱한 제안에 당황스러울 뿐이었다. 더구나 어디다 바구니를 팔아야 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일단 주인에게 파티픽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바구니를 가져가 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런 뒤 일주일쯤 지나 담양에서 편지와 파티픽 샘플이 함께 왔다. 보니까 꽤 괜찮은 모양이었다.
받아볼 수 있을 거라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막상 파티픽이 손에 쥐어지자 마음이 두근두근 떨렸다. 그 길로 다시 담양으로 내려갔다. 가격도 정해야 했고 샘플이 좀 더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세부 사항을 정한 뒤 미국에 샘플을 보냈더니 합격 판정을 받았다. 꿈만 같았다. 파티픽으로 나는 미국에 첫 수출을 하게 되었다.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수출을 시작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었다. 개수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한 박스는 한 그로스였으며 100그로스를 한 카툰 박스로 포장해서 수출을 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 작은 제품도 한 달에 300에서 500 상자씩 선적을 하다 보니 제법 장사를 하는 폼이 나는 것이었다. 점점 내가 하는 일에 자신이 붙기 시작했다. 발품을 팔아 의견을 얻고 무작정 연고가 없는 지역을 내려가 상품을 찾고 우연히 이어진 인연에 거래를 성공시키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도 기적과 같은 일이었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실감했다.